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찌하여 텅 비어버린 공간을 그토록이나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 2025년 가을, 박서연 여사의 시간은 마치 잘 마른 낙엽처럼 바삭거리는 정적적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이 3년 전 마지막 숨을 거둔 후 경기도 분당의 48평 아파트는 그녀에게 너무도 넓고 고요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한때는 남편의 묵직한 서재와 자신의 다정한 부엌으로 채워졌던 집은 이제 그저 잘 정돈된 유령의 집 같았다. 벽에 걸린 붓글씨 족자도 베란다의 난초도 모두 주인의 침묵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다.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쳤다. 흑백 논리가 선명했고 인과응보를 믿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자신이 남에게 속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자존심은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연약한 성벽이었다. 유일한 아들 민준팔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름난 금융 애널리스트였다. 아들은 똑똑했고 현실적이었으며 바빴다. 가끔 들르는 아들과의 대화는 늘 비슷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닌 의무가, 관심이 아닌 확인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늘 씁쓸했다. 아들의 세계는 온통 숫자와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차가운 세계에 어머니의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다. 적막함을 견디다 못한 것은 서연 자신이었다. 친구의 권유로 골든 시니어 클럽이라는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앱을 깔았다.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취미란에 수채화라고 적어 넣었다.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이런 것은 젊은이들의 노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앱을 지우려던 참이었다. 맑은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작은 메시지 창이 떴다. 지안님이 회원님께 쪽지를 보냈습니다. 지안. 낯선 이름이었다. 프로필을 눌러보았다. 홍콩의 야경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자신을 홍콩에서 활동하는 아트 딜러라고 소개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쪽지를 열었다. 박서연 선생님, 프로필에 올려두신 수채화 그림을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수국 그림이더군요. 색채가 참 따뜻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꼭 저희 어머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조차 제대로 봐주지 않던 자신의 그림을 생년부지의 젊은이가 알아봐준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그리는 것뿐인걸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지안과의 대화는 마른 장마에 내리는 단비처럼 서연의 일상을 적셨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다. 그의 메시지는 민준의 의무적인 전화와는 결이 달랐다. 그는 서연의 사소한 일상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이었는지, 새로 산 스카프의 색은 어떤지, 어제 읽은 책의 구절은 어떠했는지. 그는 훌륭한 청자였고 더 훌륭한 응답자였다. 선생님의 문장은 참 아름답습니다. 역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은 다르시군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꼭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세요. 그의 다정함은 서연의 마음에 잊고 있던 온기를 되살렸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잠들기 전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부드러운 미소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들 같기도 다정한 제자 같기도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아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혹시 미술품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미술품 투자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주목하는 한국의 젊은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 무명이지만 저는 그의 잠재력을 봅니다. 곧 크게 성장할 겁니다. 지아는 K 작가라는 인물의 그림 몇 점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어둡지만 강렬한 색채의 추상화였다. 서연이 보기엔 그저 물감을 마구 흩뿌려 놓은 것 같았지만 지안의 설명은 달랐다. 이 거친 붓터치 속에 작가의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신진 작가 후원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제안했다. 최소 투자금은 300만 원.
서연에게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망설여졌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지안이 말했다. 이건 제가 아무에게나 드리는 제안이 아닙니다. 선생님처럼 예술을 이해하는 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한 젊은 예술가의 꿈을 함께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술을 이해하는 분, 특별한 기회. 그 말들이 서연의 자존심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아들조차 자신을 그저 보호해야 할 늙은 어머니로 보는데 이 젊은이는 자신의 안목을 인정해주고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은 결국 지안이 알려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밀려오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닫혀있던 세상의 작은 창문을 하나 낸 기분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다. 지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K 작가의 작품이 홍콩의 한 컬렉터에게 팔렸습니다. 투자 수익금 45만 원을 포함해 345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통장에는 정확히 3,450천 원이 입금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진짜였다. 그녀는 단순히 45만 원을 번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목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받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아는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귀인이자 행운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물론 아들 민준이었다. 그 주 주말 민준이 집에 들렀다. 서연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마치 시험 성적표를 내미는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지난달에 재미있는 투자를 좀 했단다. 그녀는 지안과의 만남부터 K 작가 그리고 45만 원의 수익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소설처럼 풀어놓았다. 아들의 얼굴에 감탄과 칭찬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그녀의 기대와 정반대로 빠르게 굳어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그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실명은 아시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건 홍콩에 산다는데 어떻게 만나니? 하지만 어머니, 그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처음엔 소액으로 수익을 내게 해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미끼예요. 더 큰 돈을 노리는 거라고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 계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냉정한 질책이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대하듯 자신의 모든 판단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깟 사기 하나 분별 못할까 봐. 서연의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 제가 이 바닥 전문가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전문가? 그래, 넌 전문가겠지. 그래서 네 눈엔 이 늙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이겠구나. 네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날 모자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헤어졌다. 민주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고 서연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오기가 생겼다. 두고 봐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말 테다. 그날 밤 서연은 지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과의 다툼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애둘러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비쳤다. 지안의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그러셨군요. 자녀분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법이지요. 그의 말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연고 같았다. 아들은 자신을 의심했지만 지아는 자신을 믿어주었다. 그때부터 서연은 아들 몰래 투자를 계속했다.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금은 점점 커져갔고 그때마다 지아는 약속한 날짜에 어김없이 수익금을 보내주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불어났다. 그녀는 아들에게 보란듯이 통장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억눌렀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지안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비밀스러운 어조였다. 선생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VVIP 고객들에게만 공개되는 유럽의 한 비상장 미술품 경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는 이번 경매에 나오는 작품들이 곧 몇 배, 어쩌면 몇십 배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소 투자 단위는 1억 원. 하지만 그는 서연에게만 특별히 5천만 원의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노후를 그리고 자녀분들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해줄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유산과 그녀의 평생 퇴직금을 합친 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자신을 무시했던 아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다. 노년의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새벽 옆 잠에서 깨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근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은행 앱을 열고 지안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력했다. 송금 버튼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듯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를 짓누르는 더 큰 욕망.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그녀의 인생 절반이 디지털 숫자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다. 송금 후 며칠간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큰일을 치른 후의 허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지아는 매일같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경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선생님. 그의 메시지는 서연의 불안을 잠재우는 자장가였다. 하지만 약속된 경매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안과의 연락이 점차 뜸해졌다. 이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즉시 답장이 왔지만 이제는 반나절 혹은 하루가 지나서야 짧은 답이 돌아왔다. 많이 바쁘시지요? 괜히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보내왔다. 네, 선생님. 경매 막바지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먹구름처럼 그녀는 애써 그 불안을 외면했다.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히 바쁘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드디어 약속된 경매일. 서연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TV를 켜도 책을 읽어도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 쏠려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하지만 지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홍콩에 지진이라도 난 건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지안이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연락드립니다. 경매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찰 금액이 너무 커서 홍콩 금융당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합법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자금 동결을 해제하려면 약간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 입금되면 48시간 내에 동결이 해제되고 모든 수익금을 한 번에 송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총 수익금은 3억 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2천만 원, 그리고 3억 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5천만 원을 보낸 상태였다. 하지만 3억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5천만 원을 모두 날릴 수도 있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그녀는 거의 반쯤 홀린 상태였다. 이미 이성을 잃은 도박꾼처럼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이 열리자마자 남은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지해 2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 지안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수십 번, 수백 번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안 씨, 무슨 일 있나요? 연락 좀 주세요. 제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읽음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감옥에 갇힐 뿐이었다. 그녀가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보았을 때 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그의 얼굴 사진 자리에는 차가운 기본 이미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 수 없음이라는 회색 글씨가 선명했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근심 어리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남편의 사진이, 그리고 특별한 기회라며 속삭이던 지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7천만 원. 그녀의 평생이,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믿음이 차가운 숫자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며칠을 알아누웠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돈보다 더 아까운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 평생을 현명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했다.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남편의 묘소에는 무슨 낯으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캄캄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다. 집에 잠깐 와줄 수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민준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 아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오만, 그리고 7천만 원이라는 사라진 돈의 행방까지. 그녀의 고백은 회한과 자책으로 가득 찬 긴 독백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질책 대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모든 분노는 무력하게 녹아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탓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신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부터 민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집에 쉬게 하고 여의도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는 먼저 어머니가 돈을 보낸 계좌들을 추적했다. 예상대로 모두 대포통장이었다. 돈은 입금된 지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다른 계좌로 쪼개져 이동했고 최종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전문 조직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총책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돈을 되찾을 확률은 0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안이라는 인물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아이디, 그가 보내온 사진들, 그가 언급했던 K 작가와 홍콩의 갤러리.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의 바다를 헤맸다. K 작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말한 갤러리 역시 유령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민주는 지안이 보내온 수십 장의 프로필 사진들을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으로 돌려보았다. 대부분은 검색 결과가 없었지만 단 한 장. 홍콩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떴다. 링크를 클릭한 순간 민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트 딜러 지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팔로워가 3만 명쯤 되는 피트니스 모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였다. 페이지에는 지안이 어머니에게 보냈던 사진들과 똑같은 사진들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 모습. 그는 그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평범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사기 조직은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지안이라는 완벽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냈던 것이다. 민주는 망연자실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허구였다. 어머니가 2달 넘게 마음을 주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의 주소를 어머니에게 전송했다. 한편 집에서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던 서연은 메시지 알림음을 듣고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이 보낸 것은 낯선 인터넷 주소였다. 그녀가 링크를 누르자 화면 가득한 남자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지안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곳에는 홍콩의 야경도 고상한 갤러리도 없었다. 우통을 벗고 근육을 자랑하는 모습,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웃는 모습. 그녀가 알던 지적인 아트 딜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스페인어로 쓰인 글들을 더듬더듬 번역해보고 나서야 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그저 사진 속의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무너진 세상의 마지막 조각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그것은 돈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해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서연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내가 정신병자라도 된 줄 아느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병이 아니에요. 마음에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깁스하고 재활 치료받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서연은 마지못해 상담사의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입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타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상담사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침묵을 기다려주었다. 3번째 상담 시간이었을까.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죽고 난 후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에 대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욕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민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어느새 작은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177 Total Characters 3,328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서연의 시간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상담을 받았고 민주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민주는 무심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냥 보자. 화면 속에서 한 할머니가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검사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니까 그냥 믿었지. 평생 모은 돈인데. 그 모습을 보던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은 저 할머니를 보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아.
저분이 왜 속았는지,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믿었던 동아줄마저 썩은 것이었다는 절망감에 우는 거지.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들을 일부러 찾아 읽기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적 비극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아,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다. 뭔데요, 어머니?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서연의 계획은 소박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굳이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단호했다. 이건 상처를 들추는 게 아니야. 흉터를 똑바로 마주 보는 거지. 이 흉터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야 나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생존자였다. 민주는 결국 어머니의 뜻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어머니를 도왔다. 최신 사기 수법들을 종류별로 정리해주고 대처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해 주었다. 첫 방송 녹음 날, 서연은 작은 마이크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준이 조정실 유리창 너머에서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의 속지 않는 황혼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지독했던 외로움, 지안이라는 유령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자기 고백이자 참회였으며 세상의 모든 박서연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정말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더군요. 제 곁을 지켜준 아들이 있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올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비참하거나 서럽지 않았다. 후련하고 따뜻했다.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되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회 새로운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전문가 민준의 조언을 전달했으며 비슷한 피해를 본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었다. 속지 않는 황혼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금씩 알려졌고 구독자 수가 천천히 늘어갔다. 댓글창에는 응원과 감사의 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송 듣고 바로 끊어버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이 방송만 기다리십니다. 저희 같은 자식들보다 낫다고 하시네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에게서 긴 이메일이 왔다. 자신 역시 아트 딜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큰 돈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사기꾼의 수법과 가명이 지안이라는 것까지 서연의 경우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서연은 그 메일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나 말고도 또 있었구나.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민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즉시 이메일을 보낸 청취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아트딜러 지안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비슷한 피해를 본 노인 7명이 더 나타났다. 피해 금액을 모두 합치니 10억 원이 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민주는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분당의 한 작은 카페를 빌렸다. 처음 만난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생 교사, 은퇴한 공무원,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책감,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실감.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죽은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인 집까지 담보로 잡혔소. 카페 안은 이내 울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된 자의 절규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공감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유령을 잡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었다. 민준이 법률 자문을 맡았고 서연이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유령의 실체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 지안과 나누었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그가 보내왔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모아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지안은 피해자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페르소나를 연기했다. 서연에게는 정신적 아들처럼, 은퇴한 공무원에게는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처럼, 외로운 미망인에게는 새로운 로맨스 상대처럼. 그는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며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만 관심을 보였지만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연과 사기 수법의 치밀함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큰 언론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공개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우리가 숨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은 엄청났다. 시청자 게시판은 분노와 응원의 글로 들끓었고 방송국에는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 전화가 쇄도했다. 경찰청 역시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사기 조직의 총책이 잡히거나 돈을 되찾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익명의 바다 어딘가에 숨어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서연과 유령을 잡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었고 세상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투사가 되었다. 서연의 팟캐스트 속지 않는 황혼은 이제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채널이 되었다. 그녀는 매주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나누고 예방법을 알리고 때로는 호되게 청취자들을 꾸짖기도 했다. 외롭다고 아무나 믿지 마세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상처를 극복한 자의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대답 대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남편의 다정한 손길 같았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이제 그 사람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멀리 눈 덮인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원망스럽지, 평생 원망할 거야. 하지만
그 원망에 내 남은 인생을 내어주고 싶지는 않아. 그 유령은 내 돈과 시간을 훔쳐갔지만 내 남은 인생까지 훔쳐가게 둘 수는 없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그것은 아들과의 깊어진 유대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용기였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팟캐스트의 다음 방송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더러워진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나마 깨끗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역시 이 눈처럼 새로운 순백의 페이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펜을 든 그녀의 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겨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서연의 팟캐스트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노년층 사기 예방이라는 좁은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세대 간의 소통, 노년의 삶,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방송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본에 의존하지 않았다. 매주 그녀의 스튜디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 부모와의 소통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심지어는 전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고 고백하는 청년까지.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았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민주는 이제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프로듀서가 되었다. 그는 매주 방송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섭외를 도왔으며 방송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들을 처리했다.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에 모여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은 모자에게 그 어떤 대화보다 소중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디지털 유품 정리에 대해 다뤄보는 건 어때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거 좋겠구나. 사람이 떠나도 그가 남긴 디지털 기록들은 영원히 떠돌아다니지.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겠어. 어느 날 민주는 방송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바로 지안의 프로필 사진 도용 피해자였던 아르헨티나의 피트니스 모델 마르코였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고 화상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의 대형 화면에 마르코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앳되고 건강한 청년이었다. 자신의 사진이 한국에서 끔찍한 사기 행각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과 미안함을 표했다. 제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제 얼굴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때 서연이 화면 속의 그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코 씨, 당신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당신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그 비겁한 유령들이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청년의 얼굴 위로 한때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지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이제는 그 얼굴을 봐도 더 이상 심장이 내려앉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젊은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아련한 감정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 유령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유령을 잡는 사람들 모임은 이제 시민단체로 정식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상담 연계 활동을 시작했고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들의 활동은 정부의 주목을 받아 노년층 대상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모임의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서연은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며 잔잔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도둑 맞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도둑맞았어요. 돈은 되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모임에는 숙연한 침묵과 함께 깊은 공감대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진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단한 연대였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서연은 민준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때 당신 아빠가 너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지. 서연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그럼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가 자랑스러운데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7천만 원 대신 그보다 몇천 배는 더 소중한 아들의 존경과 사랑을 얻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끔찍했던 시련이 그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으며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수만 명의 청취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48평 아파트는 더 이상 고요한 유령의 집이 아니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온기와 대화로 가득 찬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한때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관계와 의미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거짓된 환상이 아닌 진실한 연결로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수채화 캔버스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 오는 날의 쓸쓸한 수국이 아니었다. 하얀 눈밭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림 속 풍경은 차갑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